안녕하세요. 뉴스 그득의 안보라 강량원 그리고 뉴스 그득의 주성환입니다. 너무 힘들었죠. 너무 힘들었고 오늘 주제를 정하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사실 아동 학대로 분류되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어떤 사건을 꼽아야 하는지 고르는 게 일단 너무 힘들었고 그래도 그 중에서 그 아픔을 통해서 사회를 좀 변화시키는 계기들이 몇 사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뉴스 키트. 근데 사실 이게 그 2020년의 정인이 사건으로 한 차례 어떻게 보면 사회적 법적인 뭐 시스템이나 뭐 의미를 부여할 만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있었던 또 사건 이 2026년 그러니까 3월에 밝혀진 사건인데 친엄마가 6년 전에 그 당시에 3살이었던 딸을 남자친구와 이제 뭐 살해를 한 뒤에 남자친구와 안매장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사건 자체를 자꾸 다 들춰보는 게 좀 마음이 아파서 원영이 사건이라는 그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원영이가 만 7세였고 2016년에 있었는데 만 7세였고 계모와 친부가 화장실에 가둬놓고 아이를 학대했고 그래서 팬티바람에 아이가 엄동설 안에 굉장히 이제 고통을 받으면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고 당시에 안매장했었어요 원영이를.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원영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을 미실시하거나 영유아 검진을 받지 않거나 장기 미등원 등 이제 그런 아이들이 좀 그랬다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위기 아동을 좀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시스템이 원영이 사건으로 도입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 2020년 2월에 이 3살 아이가 숨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조기에 발견한 정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밝혀진 그 2020년에 2월에 아이가 사망한 사건인데 조기에 발견될 기회를 좀 놓친 정황이 있었어요. 원영이 사건 이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부가 숨진 A양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친모가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나간다면서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학대 신고를 했는데 기관에서 경찰에 사건을 좀 넘기지 않았던 점이 있었고요. 이런 걸 지나고 나서 좀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은 그러니까 이거를 좀 생각해봐야 되겠다 싶었던 부분은 2021년 10월부터 3개월간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담당 공무원이 엄마가 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2020년 2월에 아이는 숨졌는데 2021년 12월에 다른 아이를 데려다가 어떻게 보면 검사를 받은 거죠. 네, 이 2026년 이제 3월 뭐 올해 이번 달이죠.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이번에 밝혀진 사건이고 아이는 아까 강영원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소 7년 전 약간 시점에 안타깝게도 사망했던 그리고 그걸 음닉하다가 이번에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 사건을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다룰 기회가 있었었는데 이것도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보고 있으면 뭐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져 있었다. 그리고 뭐 나 아이 혼자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다. 뭐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 없느냐라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뭐 또 심지어 사망한 아이의 사체를 그러니까 친부가 아닌 당시 또 이번에 또 같이 구속이 되긴 했는데 그 남자친구가 사체 유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경찰이 만나자고 할 때 뭐 나타나지 않고 모텔로 도피했다가 결국 인근 모텔에서 검거가 되었던 사건이고 현재는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강영원 앵커께서 얘기해줬던 원영이 사건이 2016년에 있었고 이번에 밝혀진 건 2026년이니까 10년의 텀을 두고 또 대조해 볼 수 있는 사건인데 2016년의 그 사건 이후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아이가 뭐 그 나이에 맞는 교육기관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제도적으로 찾아보게끔 그리고 안 오면은 뭐 관계 기관 또는 연락해서 이게 혐의가 있으면 뭐 신고하게끔 가보게끔 제도는 발전을 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또 이 제도 속에서도 또 그걸 속여가면서 그걸 피해가면서 범죄를 은닉하는 이런 사건이 이번 사건이었었는데 아이가 사망한 거를 숨기기 위해서 심지어 보도된 바에 따르면
조카를 네. 남자친구의 학교에 조카. 데려갔다고 하죠. 근데 저는 네. 사실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조카에 대해서 뭐 사전에 뭔가 연습을 하고 얘가 너는 누구야? 너 그쵸. 누구인 척 해야 돼? 맞아요.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조카도 뭐 아이니까 어른이 시키니까 조카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상했을 수도 있고 조카의 부모도 이 사건 만약에 아이랑 얘기하다가 알았다면은 음. 뭐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네. 근데 당시 이 내용을 보면 아이가 학교에 왔었을 때 학교에 전달되는 것은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그 인적 사항이지 사진까지는 전달되지 않는다고요. 저는 사진이 전달 안 됐다는 걸 비난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네. 이렇게까지 제도를 보완을 해도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경각심을 갖고 네. 또 이제 보완을 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참 이것도 참 너무 공분한 사건이고 예, 네, 좀 저 엄벌에 철저한 수사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인데 이제 저희 아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아이를 데리고 이제 학교에 가잖아요. 그냥 준비한 서류 써서 내고 그냥 선생님들이 그 서류 받는 곳 이렇게 앞에 나와 있었는데 그냥 보고 안녕 이렇게 하고 끝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속이고자 하면 속일 속이고자 수 하면 있는. 충분히 속일 수 있었다. 그냥 너 누구니? 너 이름이 뭐니? 너 뭐 엄마 아빠랑 뭐 같이 살고 있니? 이런 정도의 조사가 아니라 그냥 서류 준비해 가서 애랑 같이 가서 한번 얼굴 보여주고 준비된 서류 내고 저쪽 가서 설명 뭐 방과후 뭐 등록하는 거 설명 들으세요. 뭐 이렇게 그냥 안내하고 그냥 그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또 사진은 요구하게 바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 최소한 사건으로 사진은 요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최근에 일어났던 이 사건도 결국에는 2020년 2월에 아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했고 네. 이거를 야산에 유기했던 사건이니까 원영이 사건이랑 상당히 비슷한데요. 음. 그래서 형량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이 원영이 사건의 경우에는 계모가 형 2심에서 징역 27년 파기환송이 됐군요. 이것도. 그래서 죄송합니다. 1심에서 계모가 징역 20년을 받았고요. 네. 친부가 징역 15년을 받았습니다. 이건 사체를 은닉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죄가 조금 더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심에서는 형량이 상향됐어요. 오히려. 그래서 계모가 징역 27년, 친부가 징역 17년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야산에 뭐 시신을 유기한 죄까지 좀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우리 선배가 이제 아이 입학할 때 얘기를 하셨고 이제 네. 사진도 뭐 제시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고 변호사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아이들이 학교에 출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게 된 것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혹시 2015년 네. 인천 가스배관 여아 사건 말씀이시죠?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인천에서 2년 동안 친부와 계모에 의해서 감금, 학대, 폭행 당했던 사건입니다. 2년 동안. 네. 당시 11살인 피해 아동은 배가 너무 고파서 2층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집을 탈출합니다. 11살인데 당시 몸무게가 16kg이었어요. 지금 연하가 15kg 가까이. 네. 지금 근데 11살인데 16kg 말이 안 되거든요. 정말 바싹 마른 애가 슈퍼마켓에서 너무 배가 고파서 과자를 훔쳐 먹다가 주인한테 발견이 됩니다. 근데 주인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애가 맨발에 너무 마르고 막 추운데도 옷도 뭐 엄청 얇게 입고 여름 옷 입었다고. 네네. 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구출이 됐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5,9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제 장기 결석자 실태 조사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계기가 됐었고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아동학대 사건이 이 실태 조사를 계기로 밝혀지기도 했었고 그때 아동학대 보도 진짜 많이 네. 했었어요. 드러나지 않은 살인 사건도 이때 많이 발견이 됐어요. 뭐 부천 초등생 토막살인 사건, 부청 여중생 백골살인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이 이때 전수조사를 거쳐서 좀 밝혀졌던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됐던 게 왜 전수조사를 했냐면 아니 애가 11살이 되도록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소재를 모를 수가 있지? 그렇죠. 라고 해서 보니까 이사를 통해서 학교를 옮겨 다니면서 뭐 전학 통보는 되다가 이제 어느 날 어느 이사부터는 이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 파악이 안 됐던 거예요.
그 사각지대가 있었던 거죠. 음. 네. 그래서 2년 동안이나 감금당해서 학대를 당했던 거고 어떻게 보면은 구출된 게 하늘이 도왔다. 이제 그렇죠. 그 11살이 16kg이고 이렇게 학대를 당했으면 사실 어떻게 돼도 뭐 이상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이가 탈출한 게 너무 정말 다행인 거고. 이것도 좀 비하인드가 있는 게 네. 아이가 두 번째 탈출한 거에서 네. 신고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첫 번째 가스배관 타고 탈출했을 때는 행인이 이 상황을 모르니까 집에 들어가라 한 거예요. 아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한 차례 아이가 불발이 된 거고 탈출이 두 번째는 이제 슈퍼마켓 가서 그 슈퍼마켓 그 사장님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신 거였는데 네. 앞서서 이제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오랫동안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학교가 모를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초등학교 선생님도 이사 오기 전에 초등학교 선생님도 애가 너무 안 와서 그 담임 선생님이 파출소에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실종 신고 네. 친권자가 아니어서 네. 돌려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조치를 취하고 싶었는데 이 선생님도 이 아이가 이사 가면 소재가 파악이 안 되니까 조치를 더 이상 취하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지금 이게 조사가 안 돼 있네요. 그때 당시에 친부와 계모 그리고 계모의 동거녀 그리고 동거녀의 친구가 함께 아이 아동학대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형량이 나왔죠? 지금 네, 뭐 대법원 판결을 조사를 해왔는데 네. 친부의 경우에는 징역 10년, 동거녀 징역 10년. 그다음에 같은 집에 살던 동거녀의 친구도 이 아동 학대 가담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에는 징역 4년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2015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형량이 좀 우리가 지금 최근 사건들을 하다가 과거 사건들로 그럼 상대적 출소했겠네요. 네, 이미 출소를 지금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두고 있어요. 2015년에 했겠네요. 죄송합니다. 했겠네요. 2015년에 10년을 받았으니까 했겠네요. 했겠네요. 네. 친부가 동거녀도 했겠구나. 네. 똑같이 10년 받았으니까.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쉽게 생각해서 이런 친부가 친권 행사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2015년 12월에 법원이 이 친부에 대해서 친권 행사 정지시켰고요. 친권이라는 거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신분상의 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을 말하는데요. 그 이후에는 인천 남부 보호 전문 기관의 관장을 이제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서 네. 그러니까 친부가 없기 때문에 아이를 위한 어떤 뭐 여러 가지 행위, 법률 행위 등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서 보호하에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했고 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친부가 아이가 발견 당시에 11살이었는데 그럼 아이한테도 결국 10년은 같이 흘렀고 이 아이가 이제 지금 성인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원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조력과 실질적 조력과 지식적 조력을 받는다면 더 이상 이 부모의 어떻게 보면 괴롭힘 하에서 휘둘릴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성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혹시나 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이가 그러니까 일단 이 아이는 살아서 발견된 상태라서 천만다행이고 너무 다행이죠. 너무 살아 있어서 감사했던 사건이고 지금은 성인이 됐을 테니 아예 그냥 상호간에 격리된 상태로 살아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지금 그때 당시 20 11살이니까 지금 20살이 넘었겠네요. 근데 이게 그때 장기 결석 아동들에 대해서 이제 다 조사를 했겠지만 또 이제 안 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출생 신고가 되고 이제 초등학교 가서 결석을 너무 오랫동안 했던 아이들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했을 때 살아남은 유일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전수조사 장기 결석한서 조사해 보니까 입에 담기 너무 어렵지만 다 사망했더라. 네, 사망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이유로든, 그러니까 뭐 그게 병으로 사망하고 신고를 안 했을 수도 있고, 사실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 사망 신고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뭐 그런 케이스일 수도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천 그 아동 토막 살인 사건도 전 너무 끔찍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네. 백골 사건 이런 네. 것도 사실은 이 조사를 통해서 밝혀졌고 이 인천 가스배관 그 탈출한 아이, 네. 그 아이가 유일하게 생존한 아이였다라고 하는 후속 보도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있고 네. 좋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하여 사실 그
형량이 저희가 역순으로 좀 짚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사건 자체를 역순으로 시간적 역순. 네, 시간적 역순으로 짚어봤고 뭐 이게 불행 중 다행히도 뭐 처벌은 좀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오늘 이제 제가 그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드니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심지어 생후 4개월 된 영아가 사망을 한 사건이고 네. 친모의 학대가 사실 말로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워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홈캠 일부분을 공개를 했는데 정말 4개월 된 아이한테 저렇게 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분들도 공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제가 보기에도 너무 힘들었던 아이의 상태도 너무 좋지 않았던 사건이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3월 26일이니까 오후에 오늘 오후네요. 네, 결심 공판이면 구형이 나오는 거예요. 결심 공판 이제 그러니까 조사를 마치고 검찰이 구형을 하는 것을 이제 결심 공판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사형 또는 무기징역 구형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럼요. 네, 뭐 정인이 사건과 이시우군 사건이 2023년, 2020년이었는데 그 사건에서도 상당히 뭐 증거들이 많이 인정이 됐고 네. 이건 증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최근에 반성문을 그렇게 많이 썼다고 이 친모와 친부가 그 재판장한테 네. 그게 또 좀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네. 반성문이 뭐 당연히 감경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뭐 상담할 때 감경 패키지 이런 말 쓰거든요. 네. 합의하고 뭐하고 할 때 반성문도 뭐 이제 생각해 보라라고 할 때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중한 사건에 의해서 반성문이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실제로 안 되는 케이스들도 많습니다. 네. 근데 또 약간의 걱정이 판사도 개인마다 그러니까 감경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아까 같이 지금까지 봤듯이 차이가 있는데 적어도 이런 증거가 명확하고 이 침해 법익이라고 하죠. 너무 크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반성문의 횟수가 많다고 했었을 때 이게 그것이 그대로 감경 사유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재판부께서 좀 신중하게 판단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반대로 저는 그 이런 사건 접하면서 개인적으로 그 탄원서 같이 내기도 했었거든요. 네, 엄벌해 달라 이런 탄원서를 그 서식을 다운받아서 그 재판부에 보내기도 했었어요. 뉴스 진행하면서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저는 뉴스를 진행하는 누군데 이 뉴스를 보도하면서 이렇게 너무 분노를 했다. 그래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니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 실명을 써가면서 탄원서도 제출했었거든요. 이거는 받아들여집니까? 마찬가지로 다 고려 대상이 됩니다. 반성문도 고려 대상이 되고 네. 탄원서도 고려 대상이 되고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하도록 그 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판사께서 최종적으로 뭐 나는 반성문 쪽에 좀 더 중점을 둘 수 있다. 아니면 탄원서 쪽에 좀 더 중점 주겠다. 아니면 두 개를 동등하게 보겠다. 아니면 아예 고려 안 하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겠죠. 근데 당연히 이런 탄원서가 들어오면은 그런 것들이 없는 것과 무게감이 같지가 않아요. 탄원서는 그냥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네, 많으면 그러니까 그게 뭐 비례해서 얼마만큼 좋다라는 것을 수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탄원서가 들어오면 재판부에서도 이 사건의 무게감을 무겁게 인식하고 좀 엄중하게 인식하는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엄벌탐원서 이번 헤드니 사건도 많은 시민들이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건 번호나 뭐 어디로 보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뭐 정보를 공유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저는 이제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실 이시우군 그 사망 사건도 그렇고 이번 헤드니 사건도 그렇고 정인이 사건도 그렇고 아이들이 또 있습니다. 그 집에.
그러니까 맞아요. 헤드니 사건에서도 헤드니 사건도 첫째가 있고요. 헤드니가 둘째고요. 네. 그리고 이시우군 사건에서도 그 계모의 친딸들 둘이 있고 아까 구치소에서 낳았다는 딸. 아이가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정인이 사건도 그 친딸 양부의 친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인이 사건 당시에 오은영 박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직접 겪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옆에서 목격한 사람도 비슷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정인이 언니의 입장에서는 정인이를 학대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을 텐데 얼마나 두려웠겠느냐. 아무리 악마 같은 짓을 한 양부모라고 해도 정인이 언니에게는 친부모다. 지금 부모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 분리된 것에 대한 두려움과 받은 상처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 아이들도 보호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신상 파지 말고 뭐 이제 아이에 대해서 그런 좀 사회적 경각심을 가지자라는 목소리를 내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보호해야죠. 네, 그래서 아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동학대를 사실 항상 하면서 발견했을 때 뭐 징후나 뭐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봐야 돼요. 네, 기본적으로 뭐 몸에 있는 멍자국, 그다음에 심각한 악취, 애를 잘 씻기지 않거나 네, 아니면 또 가혹행위를 통해서 정말 말씀드리기 너무 어려운데 가혹행위 당하면 똥오줌 지리는 경우가 있어요. 큰 아이도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는 뭐 또래와는 뭐 관심사가 너무 다르다. 또는 뭐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학교 출석이 일정하지 못하고 불규칙하다. 그리고 뭐 너무 또래 비해 작거나 말랐다.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징후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뭐 거기에 맞게 본인이 뭐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그 아이가 속한 것으로 속한 기관을 알게 된다면 뭐 관련된 학교나 유치원 이런데 연락을 해서 네, 좀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면 현재 아동학대 처벌법 상으로는 뭐 취할 수 있는 뭐 소위 말하는 분리 조치라든지 보호 조치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물론 이건 뭐 수사기관 네. 또는 뭐 판사 들께서 판단을 해서 취하는 조치지만 그런 것들을 그 디테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의에 대한 좀 관심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내가 이거를 좀 발견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알기 위한 징후는 그냥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다르다. 근데 좀 위험하고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다르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쳐다보고 한 번 더 관심을 가지는 정도면 이런 불상사를 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말씀에 첨언을 하자면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연차 보고서를 내요.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수치를 좀 봤는데 일단 신고는 늘고 있습니다. 신고 추세는 그러니까 그 가장 최근에 나온 연차 보고서가 2025년에 나온 2024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가 있거든요. 여기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52,242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신고는 증가하는 추세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망하는 아이의 숫자는 줄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년 30명에서 40명의 아이가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이고 2020년부터 이제 수치를 봐도 43명, 40명, 50명, 44명, 30명 다 이렇게 30배에서 5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사망 아동은 이제 30명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럼 누가 이렇게 아동을 학대를 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만드느냐 보면은 2023년 기준으로 가해자의 85.9%가 부모. 이거는 전년 대비 3.2%포인트 증가한 추세였고 작년 24년을 기준으로는 84.1%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10명 중에 8명 이상은 부모가 가해자라는 것이거든요.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대로 부모뿐만이 아니라 주위에서 아이는 마을이 키운다고 하잖아요. 지속적인 관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다른 이상 징후는 없는지. 그리고 우리는 다 물론 사랑으로 키우지만 수치 자체가 아동학대의 주 가해자는 80% 이상이 부모다 보니까 더욱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관심이 필요하다 싶은 아이는 주저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예. 네, 그리고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아동학대 관련 법상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직군의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보육 교육 직원. 여기서 저는 아주 의미가 또 크다고 생각하는 게 의료인. 그다음에 교원, 사회복지사 등 약 27개 정도의 직군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일반인이다라고 하면 신고를 안 한 거는 신고를 안 했다고 뭐 도덕적 양심적 가치가 느끼겠지만 법적 처벌은 안 받잖아요. 네. 근데 이 신고 의무자들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시스템적으로 저는 잘 설계했다고 생각하고 특히 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그 상처를 진단하고 했었을 때 뭐 어떻게 보면 골절 아니면 금 같은 거를 진단했었을 때 이게 어떻게 놀다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정도냐라는 것들을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위에 이런 아이가 있는데 혹시나 내가 좀 잘 모르거나 아니면 또 너무 바쁘거나 아니면 또 뭐 이런저런 이유 등으로 내가 직접 신고하는 거는 만약에 좀 부담스럽다. 사실 충분히 그런 마음 들 수 있고요. 뭐 그 정도는 뭐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 교사라든지 네. 그 아이의 뭐 학령에 맞는 뭐 어느 학교니라고 해서 그 학교에 알린다든지 조금 한 발 더 나아가면 그냥 병원으로만으로도 좀 가보라라고 한다든지 네. 이러면 제 말은 결국 신고 의무자가 있는 곳에 좀 알려주거나 안내해주면 이 아이가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는 우리 법상 이런 뭐 임시 조치 그 다음에 뭐 보호 명령 같은 것들이 뒤에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그 보호의 제도권 속으로 일단 들어올 수 있도록 네. 좀 관심을 가질 때 실질적인 조치는 제가 봤었을 때는 뭐 보육기관에 알려준다거나 교육기관에 알린다거나 병원에 좀 데려다준다거나 이 정도가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실제로 아동학대 신고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경험인데 근데 너무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럼요. 이게 이제 주위에 관심을 가져달라 저도 방송에서 누차 얘기하고 계속 그랬지만 실제로 맞아. 제가 행동에 옮기기까지 너무 많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냐면 내가 신고해도 되나? 이게 신고할 정도인가? 그리고 내가 신고했을 때 저 아이는 어떻게 되지?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순간적으로 그때 들었고 목격한 순간에 바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용기 한 번이 어렵지 막상 신고를 하게 되면 절차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복잡하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바로 그때 이제 전화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문자로 112로 그냥 문자 신고했거든요. 뭐 일시, 장소, 뭐 현재 일어나고 있음, 아이가 뭐 공공장소에서 심하게 맞고 있음, 뭐 이렇게 해서 신고를 문자로 넣었는데 바로 정말 연락이 왔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경찰분이 오셔서 그때 목격자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격자 확보를 여러 명 할수록 좋잖아요, 변호사님. 그럼요. 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봤다 했더니 또 누가 봤냐 이렇게 경찰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서 혹시 같이 진술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냥 못 본 걸로 할래요. 진짜 이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담되죠. 네. 저는 여기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었어서 진술서를 쓴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차 타고 같이 가가지고 진술서 쓰고 뭐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겪어보니 신고하고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누군가가 한 명만 더 옆에서 같이 해준다면 조금 더 힘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한 분이 정말 어렵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용기를 내면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대응이 이루어지니까 일단 하셔라. 어디 신고를 못하면 문자로라도 하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제3의 기관을 거쳐서 신고 의무자가 있는 곳에라도 가서 그 절차를 거쳐서 꼭 아이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너무 대단하신 일을 하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걸 전제로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은 이 누군가를 신고했다라고 하면은 일단 어떻게 보면 나의 반나절은 어떻게 보면 지나간다라는 생각해야 돼요. 맞아요. 왜냐면 경찰 올 때까지 최소한 기다려야 되죠. 뭐 신고한 사람으로서 진술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같이 가셔서 진술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근데 현대인들 뭐 지갑에서 돈이나 어떤 경제적인 지출이 있는 것도 너무 신경 쓰이지만 또 너무 중요한 게 내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뭐 한나절 반나절 빼가지고 여기에 쓰게 된다는 게 정말 쉽지 않고
또 그게 꺼려져서 나는 뭐 못 본 걸로 할래요. 또는 음. 뭐 나는 신고 안 나는 여기서 뭐 엮지 말아 주세요. 사실 저는 그것조차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래서 제가 뭐 제3의 기관 신고 의무가 있는 기관 그분들은 그걸 업무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나는 나의 업무가 너무 바쁘고 생계가 바쁘고 또 뒤에 있을 일들이 걱정이 되고 이제 우리 보라 앵커님만큼 어떻게 보면은 행동을 하기가 조금 더 주저된다. 예를 들어 좀 더 겁이 난다. 네. 그러면은 그 내가 행동과 그 외면하는 것만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그 사이 정도의 관심, 그러니까 그 정도만 좀 해줘도 좋아질 거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 그러니까 우리 보라 앵커님 같은 분들이 많아진다면 음. 너무너무 좋겠고 혹시나 그 정도를 못하겠고 좀 어렵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는 이 기관은 아예 좀 안내해 주시라 아니면 좀 네. 데려다 주시라 네. 그 정도라도 좀 부탁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네. 뭐 저희가 오늘 많은 사건을 다루면서 좀 세부적인 거 낱낱이 다 다루지는 못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방임을 한 뭐 그 친부라든가 뭐 계부라든가 친모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형량이나 이런 것들을 낱낱이 다 뭐 짚지는 못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추이를 아시는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분명한 건 아이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법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인 시스템적으로도 바뀌어 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할까요? 의붓 어머니, 의붓 아버지라고 해서 다 이렇게 학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요. 네. 당연히요. 네, 정말 선입견 없이 그냥 사랑으로 키우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니까 우리 아이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오늘 이 방송을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안녕. 변호사님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